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연구지원팀장 조민환입니다. 오늘 포럼 참석을 위해서 전국에서 와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로 미리온 미래교육과 학교 역할, 교육 4개 단체 공동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취지와 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든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미리 온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가교육회의까지 교육 4개 단체가 코로나로 미리 온 미래교육과 학교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공동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박경미 국회의원의 영상 축사가 있고, 다음으로 미래 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의 바람 동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의 진행으로 본격적인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 포럼은 한국교총, 전교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이나 의견을 올려주시면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전투의 최전선에서 학교 교육과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분투하고 계시는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지난 4년간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박경미 국회의원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행복한 미래교육,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4개 단체 공동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동 포럼을 위해 참석하신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님,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님,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님과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이처럼 교육계가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로 온라인 개학을 하고 원격 교육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래교육과의 만남을 앞당기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학생들이 삶과 배움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가 미래교육을 위해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교육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4개 단체 공동 포럼이 미래교육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면서 발전적인 논의를 만들어가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우리 교육계가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이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포럼의 주제인 코로나로 미리 온 미래교육과 학교의 역할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교육계를 대표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가 함께 공동포럼을 연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더 일찍 현실로 찾아온 미래교육을 차분히 준비하며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와 학교 역할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 너무 가고 싶대요. 학교에서 원래 이쯤 되면 시험을 봤어야 했는데 시험을 보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활동 반경도 좁아지고 외롭고 심심한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해서 학교에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뭐 친구들도 그립고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것도 그립고 해가지고 학교에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학교는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얼마 없잖아요. 태어나는 아이도 자꾸 주는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진짜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의 삶을 피폐화시킬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 그게 진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든 아니면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든 미술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교육이 되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능동적인 어떤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그런 학교의 교육이 바로 미래 교육. 선생님들의 권위적인 모습은 약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학생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교사만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과연 아이들의 삶이라는 게 9시부터 10시까지는 국어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수학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1시간 동안은 사회일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의 교육의 방향이 입시의 방향이 아니라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사회 속에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보고 인사하고 누구나 보고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함께 행복한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존재하는 그 모든 장애를 가졌든 말든 그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 교육은 지금 다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지금의 교육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절대 미래 교육은 없죠.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복잡하고 막 이거 해라면 학교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갇혀서 훨씬 더 숨을 쉴 수도 없고 마을이 들어올 공간도 없고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들어올 수도 없거든요. 일단 교사가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가 민주적이어야 돼요.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아야 돼요. 존중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거든요. 진로진학 센터를 학교당 하나, 그게 어렵다면 권역별로 하나 정도.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뭘 해라 저래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 이제 관찰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가 부족하면 지원해주는 마인드로 해주시면. 학교에서는 진짜 이제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선생님들을 해드리고, 지자체에서는 애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 기능을 이제 충실하게 해준다면. 나라에서 자꾸 정책을 바꾸니까 엄마들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은 더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런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해주고 자신의 의견을 더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아, 빨리 만나고 싶다. 학교 지금 빨리 가고 싶어요. 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공동 포럼을 진행해 주실 좌장을 소개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수광 원장님은 우리나라 대표적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이화학교 등에서 근무하셨고 세월호 참사 이후 인간존엄교육 실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이수광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수광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미중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태를 문명사적 대전환의 사건으로 명명하기도 하지요.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핵심은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우리의 삶의 형식,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구조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하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교육도 이전과는 다른 문법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철학의 토대 위에 기반해야 하는지, 학교는 어떤 기능과 역할로 전환해야 되는지, 특히 온라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될 학습 기본권을 균등하게 보장하고 있는지, 우리의 학교의 환경은 방역과 보건이라고 하는 환경에 있어서의 충만감이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푸는 일환으로 이렇게 온라인 교육 포럼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각자에게 제기된 교육적 질문을 풀어가는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많을 줄 압니다. 말씀을 듣다가 궁금증이 있으시게 되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이후에 발제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제해 오신 세 분의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자문, 대통령 직속 국가회의의 의장님이시죠. 김진경 의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죠. 다음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부회장으로 계시고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교육감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분입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의 전경원 소장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김진경 의장님으로 우리 청해 듣겠는데요. 말문을 좀 열어주시죠. 네. 제가 95년부터 그런 글들을 좀 썼었는데요. 60, 70년대, 80년대까지도 좀 그랬습니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주로 학교 교육에서 성공해서 계층상을 하고 싶다, 사회적지위 향상을 하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95년, 2000년 무렵부터 국민적 요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추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교육적 요구를 갖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여러 번 글을 썼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그게 전면적으로 표출이 됐지만은 이미 95년, 2000년부터 인공지능 자동화로 대량 실업의 위험이 나타나고 또 1인 가족화되면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1인 가족화되면서 아이들 성장 환경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핵 문제 같은 것도 일상화되고 또 환경 파괴로 인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번지고 이런 큰 위험들이 새로이 전면화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로 가면서 이제는 미래를 희망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위험과 불안으로 느끼고 그 국가에 대해서 또 공교육에 대해서 그런 위험에 대해서 안전판 역할을 해주길 요구하는 그런 변화들이 이미 95년, 2000년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이나 국가 시스템이 그에 제대로 응답을 못해서 그 세월호 사태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메르스 사태 때도 대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 얻은 교훈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런 국민의 그러한 안전만에 대한 요구를 나름대로 만들어가려는 정부가 들어서서 이번 코로나19에서 세계적 모범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국가가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 안전판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정권의 우연한 성격이 아니라 시스템화해서 누가 들어서든 국가가 미래 삶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의 큰 대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그 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국민이 과연 교육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미래 삶 어떤 안전판이 돼주길 그 요구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재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가장 큰 요구는 인공지능 자동화로 대량 실업이 진전되는데 이런 위험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해달라는 거겠죠. 그간에는 이른바 스카이대를 갖는 것만이 이런 데에 대한 상대적 안전판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대학을 특성화해서 그 안전판의 범위를 넓히고 또 특히 이제 중하위층 아이들이 그 고등 완성형 직업 교육을 통해서 사회 중견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로를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내는, 그래서 안전판의 범위를 많이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들의 요구는 성장 환경의 위험, 가족 형태가 변하면서 성장 환경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 형성을 못하고 빗나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학교 교육이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해줄까, 이런 요구가 굉장히 크죠. 그간에 이런 요구 때문에 유아 보육 부분은 국가 책임이 굉장히 넓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행되고 있는 국가교육과정은 그 국가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은 이런 불평도 굉장히 심화시킬 수가 있죠. 가정 환경이 안 되는 아이들은 지금 가정과 지역사회 공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학교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학업 성취는 낮을 수밖에 없고, 또 학교라는 시스템은 학업 성취가 낮은 아이는 굉장히 낮추고 높은 아이는 계속 높여주기 때문에 그 불평등이 계속 심화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과정은 단일하게 높은 지적 성취 수준을 요구하고 굉장히 세세하게 가르쳐야 될 내용을 빽빽하게 제시하는, 그래서 진도를 나가기가 급급한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이런 교육과정은 예컨대 농촌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한테 그런 국어교육과정이 갔을 때 그 아이들에게 그 교육과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문제점을 잘 알 수 있죠. 그 아이들에게 이 국어교육과정은 너희들은 애초에 안 되는 아이들이야 하고 배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화된 아이들에게 굉장히 빽빽하게 제시되는 이 국가교육과정은 대다수 아이들을 다양성을 고려해 좀 배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아이들에 맞게 지적 성취 수준을 다양한 범위 수준으로 제시하고 또 국가교육과정 굉장히 성글게 제시하고,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자기 지역에 맞는 다양한 아이들이 맞는 보조교과서를 막 만들어내고, 또 현장의 교사들은 자기 직접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한 보조교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말로 교육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를 요구합니다. 교육부에서부터 또 교육청의 역할이 변한 교육청도 구조개혁이 돼야 되고 역할도 변화해야 되고, 교육지원청이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구조 역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교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혁이 돼야 되겠죠. 또 하나의 그 국민들의 불안은 굉장히 빠르게 지식정보 사회로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 지식정보를 소외될 위험, 뒤떨어질 위험에 대한 불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교육과정 개혁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아이들 하나하나에 맞게 가르치는 개혁이 있어야 되고, 또 의무교육 종료 시점에 중3 마치는 시점에 적어도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의 기준에 도달했는지 묻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고교학점제에서 그 아이들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시해서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최소한의
그 지적 성취를 이루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변화들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폄하될 위험에 대한 안전판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크죠. 이 부분은 대개 입시에 대한 공정성을 갖고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안은 일종의 강박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그런 요구가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이 대입제도 개선 방향을 그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 또 수능의 개선 이런 걸 장기적으로 제시하고 세부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인구 절벽이 초래하는 위험은 학제 개편을 비롯해서 또 시민교육의 재구성 등등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교원의 역할은 지금 시대적 요구나 지금 아이들이 놓인 상태는 갈수록 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교사가 또 가르칠 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형성의 일종의 테크놀로지 이런 것을 가르치기를 굉장히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나 교사의 조건은 지역으로부터 많이 분리돼 버린 이 자동차 문화가 보급되면서 그 지역의 교사가 사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교사가 그 학습자에게 어떤 자기 형성의 요구도 채워주는 그런 방향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에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이제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해가는 그걸 중심 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 개혁은 중이 제 머리를 못 갖기 때문에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말로 우리 교육이 학습자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우리 교육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과제가 도입돼야 되는지를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정책 과제는 거시적인 것도 있고 아주 미시적인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체제 전환의 정책 과제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정책 과제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의 준비도라고 할까요? 현장의 어떤 여건의 성숙 정도가 좀 고민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의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발제하시는 가운데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대강화하고 교육청이나 학교로 그 교육 과정의 방향과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또 유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의 재구조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만 해도 학교 급별로 교육과정의 핵심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딱 맞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사들에게 개혁의 중심 주체로 서야 한다는 말씀을 끝에서 해주셨는데 이거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어쩌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정말 우리를 교육개혁의 중심 주체로 대우해달라 그렇게 존중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은 차에 의장님께서 그런 발제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래라고 하는 것이 현재를 뛰어넘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저희들이 미래교육과 학교의 역할, 미래 학교의 역할을 얘기할 때도 오늘 현재 학교는 어떤가? 오늘 현재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하는 것에서 봐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이 현재에 이미
우리의 미래는 거기서 싹트고 있고 자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한 10여 년간 선생님들이 이 학교 현장의 중심이 되고 시도교육청이 함께해서 학교 교육을 상당히 많이 변화시켜 온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 10여 년 동안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학교가 상당히 특히 문화적으로 민주적으로 바뀌었죠. 또 교육과정과 수업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중앙집중의 그 교육과정의 그 틈을 찾아서 우리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했고, 그런 재구성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을 지금도 꾸준히 선생님들은 고민하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학생 개인의 성장 발달에 주목하고 개별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누가 더 많이 지식을 축적했느냐를 주로 보던 것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제대로 잘 갖추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잘 돕고 있는가에 집중했지요. 그래서 뭐 창의력이나 상상력, 소통할 줄 아는 능력, 협력할 줄 아는 능력, 배려하는 줄 아는 능력, 시민성, 감성,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의 주된 덕목으로 삼는 것이 이제 거의 일반화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가 혁신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교육과정 수업 혁신을 담아내기 위한 학교 환경의 변화, 학교 공간의 변화도 지금 꾀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마을이 학교를 뛰어넘어서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가고 있지요. 물론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이 일정한 상당히 성과를 나눠서 자리를 잡은 것도 있겠고 이제 막 첫발을 딛는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 출발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길인데,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우리들의 현재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님이 판단하시기에 체제 전환의 준비도는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진단이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희망을 보는 듯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 많은 분들이 정책 환경이 완전히 열렸다, 뭐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얘기는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하는 이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새롭게 도입된 것이 온라인 개학, 온라인 수업, 이런 흐름이 학교에 어떤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하여간 처음 이런 상황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틀림없었고, 그리고 이걸 정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쨌든 작은 그 염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큰 차질 없이 지금 전국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40만이 동시에 원격 수업을 시행해 본 것도 우리가 처음이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정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한 헌신과 노력과 그 창의적인 개발들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그 관계 기관들, EBS라든가 KBS 같은 곳의 역할도 굉장히 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거대한 실험이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실험을 끝내고 나서 이 과정에 대해서 함께 분석하고, 이것이 미래 교육의 비전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는 평가하고 살려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 하는 정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것을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고, 그런 토론 과정에서 중요한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냥 뻔한 것 두 가지 정도는, 어쨌든 이 온라인 수업이
적용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이 생겨났다. 저희가 지금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고교 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논란의 해결책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겠구나. 또 온라인 수업이 학교와 학년을 넘어서는 프로젝트의 학습의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같은 게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오늘 이 순간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애기들이 학교 가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온라인 수업의 영역이 확장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맞대고 눈빛을 나누면서 숨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대면 수업의 중요성이 여전히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닌 대면 수업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수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앞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각광을 받게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가능성과 전통적인 교육적 관계라고 하는 것의 장점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아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정경원 소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준비하셨지요? 네, 그럼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이제 준비된 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육 현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예감할 수 있는데 가장 우선 직감적으로 그럼 미래 교육의 실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우리 교육이 이론 중심의 어떤 이론과 지식 중심의 개인의 성취가 중심이 됐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미래 교육은 이제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서 이론 중심이 아니라 현실에서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적 공유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 우리는 이미 진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온라인 교육이 갖고 있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현장의 변화, 현실은 어땠던가를 한번 좀 돌아보면 지금 슬라이드도 화면에도 보이는 것처럼 온라인 공개 수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1년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세계 강좌를 개설했을 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강좌당 10만 명 이상의 엄청난 그 대규모 인원이 수강을 했었고요. 또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 세계에 지금 900여 개 대학에서 약 11,400여 강좌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 강좌의 수강생만 해도 100만 명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올해 지금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13억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걸 초중고 대학생까지 살펴보면 전 세계 학습자의 약 80%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이런 인원들이 현재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이 새로 어떤 미래 교육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특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다중에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쌍방향 그러니까 실시간 원격 수업은 또 예외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온라인 교육 안에서도 1:1 대면 교육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교육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방금 우리 최규진 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교육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역시 결핍된 건 뭐냐면 대면 교육이 갖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 함께 호흡을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어떤 교감, 공감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온라인 교육에서는 이런 부분이 극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대면 교육의 어떤 결핍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그것이 또 하나의 학교 교육의 어떤 정책성이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의 미래를 우리가 예상할 때 현재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는다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평생 교육의 측면에서 학점 이수제를 통해서 대학 학력을 인정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이런 흐름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이수하면 학력 인증이 가능한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재편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은 이 학령 인구 감소의 추세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추세가 이미 그 대입 정원이 실제 학령 인구를 봤을 때 대입 정원의 숫자가 더 많고 있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불과 이제 2023학년도 입시면 3년 뒤인데 약 그 12만 명 정도의 과정원이 생기는 겁니다. 학생들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은 거죠. 12만 명이.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는 대학 수가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서도 온라인 교육에 대한 혹은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 시점이 됐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교육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학교 교육인데 학교 교육 과정이 공교육의 어떤 큰 틀은 교사와 학생의 1대1 혹은 학생의 어떤 특징과 특성과 장점, 소질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결국은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이미 그 지식과 정보에 대한 내용은 학생들이 흔히 얘기하는 인강이라든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그 잡히는 지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학교 교육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요. 이제 흥미로운 결과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작년이죠. 2019년 11월에 교육부 의뢰로 일반 국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미래 교육 과정에 대한 방향성을 그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이것은 이제 교육학 전공자나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더 의미심장한 어떤 지점이 있는데요.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1위로 답변 나온 것이 뭐냐면 민주시민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교육, 인성 교육 46.9%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 교육 방향 설정에 관한 설문에서는 1위를 차지한 영역이 과반을 넘겨서 55%가 삶과 교육과가 연계돼야 된다라는 반응을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반응을 했다는 점도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래 교육 영향과 사회 변동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부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라는 반응을 45.3%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격차가 결국은 소득 격차를 낳고 이 소득 격차가 다시 자녀 세대의 어떤 그 교육 격차와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양극화 해소가 결국은 중요한 교육 과정에서도 해결돼야 될 과제다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런 점들을 다 우리가 감안을 하고 교사의 역할은 그러면 미래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과연 어떤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가운데는 교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장 쉽고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교사에게 주어진 어떤 역량이라고 본다면 이제 미래 교육에서는 그러한 측면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교사에게는 또 다른 어떤 변화와 도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제 보고 있냐면 가이던스와 카운슬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사가 이제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또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개인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학생이 겪는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회적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사의 역량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진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교과 지식 전달은 미래 교육에서도 교사에게 일정 부분 중요한 역량이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역량은 상담자와 안내자로서의 역량이 더 중요한 시대로 우리는 진입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교사의 역량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이제 교대나 사범대에서 교원 양성 체제는 과연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대와 사범대 교육 과정을 보면 지금도 상당 부분은 물론 이제 교육학 과목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직 이론을 학생들이 배우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교과 교육 위주의 교사학습 방법 위주의 어떤 교육과정 편제 시스템은 과감하게 이제 혁신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어떤 심리학적인 지식이라든지 또는 진로나 진학에 대한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범대와 교대 교육과정에서 담보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미래의 교육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운 시점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하나 이제 미래 교육에서 우리가 걱정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온라인 교육이 사실은 이 소득 격차,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 디지털 격차는 온라인 교육 여건 하에서도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우리는 처해 있다. 그래서 화면에서도 이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현재 부모 세대가 어떤 소득 격차는 가정의 어떤 디지털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고 이 디지털 교육 격차가 자식 세대에는 어떤 환경과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격차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그런 교육 격차를 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은 역시 소득 격차를 또 낳고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악순환되는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미래 교육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온라인 교육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과 학교의 대안을 좀 말씀드려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의 교육 과정은 뭐 고교 학점제 이야기도 나오고 했지만 불가피한 어떤 흐름은 뭐냐면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흐름이다. 근데 그런 흐름에 온라인 교육이 이바지할 수 있는 지점도 있고 또 학교 교육이 이바지할 수 있는 지점도 있는데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국가교육 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제 그 전환이 되면은 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는 혁신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과정 설계가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교육부에서 발주한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연구팀이 한 국가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교육과정 거버넌스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학 전공자들이 모여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 교육과정의 내용은 이론과 지식 위주의 중심이 아니라 실제 삶을 위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이런 교육 위주로 재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방향성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교육과 우리 학교에 대한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 미래교육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시죠? 네, 우리 뒤에 이제 토론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니까 좀 기회를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세 분의 발제 선생님들의 말씀에 우리 온라인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질문을 던지고서 그 코너를 좀 맞추고 싶은데요, 의장님. 보통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교육의 철학을 제대로 정립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도 만들고 정책도 도입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 고민의 맨 앞자리에는 지금까지 공교육의 교육 철학이 나름대로 지속 가능성이 있었느냐 아니면 재구성의 여지는 없느냐. 그런데 의장님의 그 발표를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덜 언급이 된 것 같아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글쎄요, 저는 그 지금 이제 뭐 학습자 중심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방향이 약간 다르지만 네. 그 30년에 5.3일 교육개혁안에서부터 뭐 수요자 중심 학습 계속 네. 얘기돼 왔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총론에만 머물고 네. 시스템 개혁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학습자 중심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학에는 학습자의 사회학도가 학습자의 사회심리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렇게 교사가 학생들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네. 실전적인 교직학도 없어요. 네. 그걸 안 배운 채 그 교사로 배출돼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교사들한테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하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간에 이렇게 그 중앙의 교육 정책이라는 게 되게 서구 모델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 자체가 학습자 중심수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 밑에 교육지원청, 네. 뭐 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렇죠. 단위학교까지 관리 감독 체계지. 이 시스템 전반을 30년 동안 안 바꾼 채 계속 학습자 중심, 뭐 수요자 중심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개혁이라는 거는 결국엔 교사에게는 쓸데없는 공문으로만 떨어져 네. 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교육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거, 그건 이제 국가교육 차원에서는 그런 걸 해가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만들겠다, 이 정도를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을, 화려한 수사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갈 수 있게 교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혁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그 우리 최 교육감님께서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 많은 노력이 진전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의 헌신에 기대해서 어떤 정책이 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모든 교사가 조금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네. 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건가, 네. 이 부분에 이제 국가교육원의 관심이 크고, 네. 그게 국가교육원이 만들어지면 한 10년 정도 잡아서 차례차례 이렇게 좀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체제의 변혁, 그리고 거기에 딸린 우리 인식 체계의 전환, 뭐 이런 게 함께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우리 발제자 세 분의 말씀은 뒤에서 토론자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좀 더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발제의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토론자 선생님들하고 함께 다시 만남을 갖겠습니다. 네, 3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분의 토론자 선생님을 모시고 앞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발제 내용과 관련해서 토론 또 질의응답 뭐 이런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참가하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계시는 분인데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이시고요. 현재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에 계시는 임운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생분이세요. 참 반갑습니다.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의 정희운 학생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오늘 수업은 어떻게 하고 오셨나요? 네, 듣다 오셨군요. 자, 다음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대구 황금중학교 1학년의 학부모님으로 계시는 강정환 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 길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성남 유래 한빛고등학교의 전대원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신 우리 선생님은 꿈지락 네트워크의 김규진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타 그 단체 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세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네,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꿈지락 네트워크는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가 자유롭게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혁신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타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 임 선생님, 그 앞서서 이제 세 분의 선생님이 발제를 해주시면서 미래를 그려주셨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선생님이 몸담고 계신 단체의 입장에서 미래 교육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런 미래 교육이 오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노력이 좀 절실한지 뭐 그런 말씀 좀 들려주실 수 있겠나요? 예, 뭐 어떤 그 저희 기관 또는 저희 단체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시죠. 예, 네. 사실은 앞에 발제해 주신 모든 분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동의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사실 이제 그 발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나 아니면 카톡 메시지들이 쭉 있었는데 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사실 의도하지 않은 측면이 훨씬 더 강했었는데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이라는 상당히 빠른 변화의 물결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네. 예, 이에 따라서 결국은 학교가 원하는 것이 아닌 네. 학부모나 학생이나 또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변화의 흐름 가운데 선생님이나 또는 학교는 그 흐름의 배라는 곳에 함께 탄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역할, 학교가 아까 우리 김진경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 형성 테크놀로지의 역할, 교원의 역할이 그쪽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적성취 테크놀로지라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흐름의 영역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간다면 네. 어쩔 수 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네. 교원들은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굳이 교원의 역할 또는 교육의 역할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가 아닌 이제는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지지하고 네. 그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어떻게 보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전경원 선생님 말씀하신 테크놀로지 격차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또 다른 불평등 또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그러한 역할을 우리 교사 또는 학교가 감당해 나가는 부분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기 영성의 테크놀로지, 어찌 보면 그런 과정에서는 인간적 만남, 그 다음에 그런 만남 속에서의 우연의 어떤 요소들이 나의 자아를 많이 성장시키잖아요. 이제 그렇게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 학교에 아이들이 모이고 대면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아까 전경원 소장님 말씀하신 영역이 또 한 부분인데 어차피 학생들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만연된다면 온라인을 통한 학생들의 대면 교육 이것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정희훈 학생, 마이크 들으시고요. 요즘 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재미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 일단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재미라기보다는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장소랑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긴 했지만 재미를 생각해 보면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이랑 함께 놀고 공부하고 했던 환경이 어떻게 보면 거의 아예 사라진 거잖아요.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지식을 전달받고 있는 그냥 그런 역할밖에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런 우리 희훈 학생이 학교에 제일 가고 싶은 이유 지금 현재 친구들을 보고 친구들이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오시면서 뭔가 그 어른들한테 우리 교육 이런 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이런 걸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셔요. 일단 그리고 보고 하셔도 돼요. 저는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저희의 교육의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미래에 더 나은 기술로 여러 매체들을 통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인데 이렇게 변해가는 미래 기술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 교육의 방향성도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현재 학교의 교육 환경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가진 지식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주시는 그 지식을 흡수하는 학생들 이런 게 저는 현재 교육의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러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는 지식을 주고받는 상하관계의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뭐 창업 프로젝트나 아니면 여러 진로에 대해서 도전하는 프로젝트 등 활동 위주로 수업 방식을 진행하게 된다면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지식만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교육이 AI 로봇 등 많은 기계들이 자리하고 있을 미래에 학생들이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에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교육자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선생님들의 역할은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생들과 함께 배움의 동반자, 단순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같이 배워나가는 삶의 동반자, 길잡이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학급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한 즉 혼자 사는 것 자체를 즐기는 독신주의 세대를 가리키는 네오싱글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독신주의자는 늘어나고 출산율은 적어져서 지금 현재 학교만 봐도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는 학교와 학급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급수 안에 인원수를 줄여서 적은 인원으로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올바른 자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급속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좀 학습 방식도 좀 바꿔야 되겠고 함께하는 방식으로 선생님의 역할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좋은 삶이 뭔가도 알려주고 그런 삶을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이 좋겠다.
그다음에 학급의 인원수가 줄어서 좀 밀도 있는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시죠. 아우 아주 훌륭하세요. 우리 교육 정말 좋아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참 감사하고요. 자, 어머님의 말씀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대목일 텐데 우리 우선 대구에서 오셨으니까 대구 많이 힘드셨지요? 네. 보통 여기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네. 통계적으로 보면 10명당 1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겁니다. 대구에. 네. 그러면 저희는 생존의 문제였고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뭐 삶의 가치관이란가 네.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네. 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녀분이 중학교 1학년이지 않습니까? 네, 중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 학교에 교복을 입어봤어요? 아니요, 학교 정문 앞에 가서 교과서만 받아왔습니다. 좀 뭐 이런저런 걱정이 좀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원고를 이제 좀 발견해 보니까 네. 선생님에 대한 기대, 네. 선생님이 어떤 좀 이제 존재가 좀 돼야 되겠다 뭐 그런 고민을 좀 담아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선생님이 우리 어머님의 좀 기대를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발제를 듣고 생각한 거는 그리고 오는 기차 속에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교육 자체가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었다면 그 역할이 다른 형식으로도 대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모두 다 인정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러면 교원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바라는 교원은 내 아이가 나의 꿈이 비록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꿈일지라도 그게 수업에 혹은 시험에 상관이 없다고 무시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엉뚱한 뭐 자동차를 어떻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건 수업에 방해되니 그만해라고 꾸중을 하는 교원이 없었으면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AI로 인한 지식은 충분히 학생들이 스스로도 충분히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교원의 역할은 이 아이들이 꿈을 전략화해서 그 꿈을 형성시켜서 실현화될 수 있는 걸 도와주시는 역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활동 전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산업들, 말하자면 코로나 검진을 하기 위한 면봉, 마스크,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자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데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업에 대한 귀천을 따지기 전에 이런 직업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걸 학생들이 깨닫고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에 이제 지배적 가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이 좀 인정받고, 네. 근데 그런 기배적 가치가 아닌 또 다른 영역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지지되고 응원돼야 된다.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좀 이끌어가는 또 우리 선생님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대원 선생님. 우선 우리 학생하고 우리 어머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셔도 한번. 네, 됩니까? 예. 그 교육에 대한 요구들을 사실 이 자리가 아니어도 사실은 많이 들어왔죠. 그 사실 이런 토론에 오면 데자뷰처럼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데 이제 그 실천에서 어떠한 실천이 돼야 되느냐가 제 고민인데 사실 이런 요구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에서 또 거대한 그 사회적 힘을 가진 목소리가 있습니다. 학교가 입시의 대비를 잘 해줘야 한다는 커다란 목소리조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장 교사로서 어려움은 뭐냐면 이런 그 민주화가 많이 진행된 사회 속에서 그 욕망의 분출도 지금 어지간히 크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 공공선을 향한 목소리도 있지만 그 욕망을 분출하는 목소리, 이 제어되지 않는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이 학교 현장으로 왔을 때 과연 이것들이 과연 얼만큼 우리는 수용 가능하게 실현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담론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앞서서 우리 세 분의 선생님들이 발제해 주셨는데 그 발제 내용과 관련해서 뭐 이견이 있거나 쟁점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발견하신 게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다 동의가 되시는. 예, 동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전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발제문에 때 얘기했지만 전환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와 있었고 네. 세월호가 아니었어도 우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했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설사 그 알파고 충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창의적 교육을 실시했어야 합니다. 이미 와 있었고 이미 실현됐어야 하고 우리는 이미 이런 얘기들을 나눌 단계가 이미 지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현실화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이 교육이 진정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되는가 그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환기는 이미 와 있는데 우리의 실천이나 이런 것이 아마 이제 사회적 요구를 좀 못 받아들인다 이제 그런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그 학교 밖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고 계시죠? 네. 예, 그 청소년 만나면서 앞으로 학교는 이런 의미의 공간이어야 되지 않을까? 학교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이런 방식의 관계성을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학교 밖에서 보시니까. 네, 질문도 좀 좋고요.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 밖에서 민간의 영역에서 시민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이제 그 학교 밖의 경험에 참여를 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 은사님께서 예전에 한 사람의 경험은 그 사람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그 자체로 우주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발제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 정경훈 소장님께서 교사가 이제는 카운셀러이자 가디언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또 저희 분야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점이 그래서 있는데요. 이 학생들의 경험이 유의미하다는 점을 그 해석해주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이제 역할을 하듯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경험을 재해석해주고 그것을 이제 미래에 이 친구들이 시민이 되었을 때 맞이하게 될 어떤 사회의 모습을 사전에 경험하게 하는 그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런 교육으로서 만들어 나가시는 궁극적 실현자가 이제 되시게 이 시대가 지금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걸림돌이 되는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EBS 극한직업 플러스에서 네. 그 초등학교 1학년 교사 그 선생님의 하루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6살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면 선생님과 이런 생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이제 관계를 맺겠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고 한편으로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과중한 업무를 이렇게 지고 계신 건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지만 선생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네. 또 그 하나하나의 역할에 굉장히 깊이 있는 수행 능력을 또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교 현장에서 또 선생님들께서 느끼시는 바는 어떠한지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과부하 그 이제 논쟁이 있지요.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돌봄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느냐, 돌봄의 교육이냐 뭐 이제 이런 논쟁이 있는데 아무튼 현실은 좀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발제하신 세 분 선생님 중에 여기 지금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은 교사 영역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전대현 선생님께서는 이미 와 있는 거다. 뭐 새삼스럽게 얘기하냐 뭐 이런 이제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좀 말씀 좀 주시죠. 교육감님 뭐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전대원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과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고 사실 저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년 전쯤에 이 정부가 이렇게 촛불로 탄생한 정부였고 뭔가 사회에 근본적이고 꼭 필요한 변화를 하라 그러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교육 개혁이 들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변화가.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혹은 여러 가지 이 조건을 핑계 대면서 사실상 그게 미뤄져 왔었지요.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 상황, 지금으로부터 1년 혹은 2년 이 기간이 우리나라에 정말 요구하는 국가의 교육을 확실히 정말 미래를 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시켜야 하는 어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실 텐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교육 주체,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까지 이 교육 주체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실천과 다양한 도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것을 미래를 만드는데 매우 풍성하게 해주는 조건이 될 것이고, 그건 상당히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봤듯이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신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본령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드리는 이 일이 정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가장 큰 과제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우리 전 선생님. 네,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전대원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건 결국은 실천과 결단의 문제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그런 제안에 동의를 하고요. 첫 번째 고민은 그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 학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정희훈 학생도 그 고민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론과 지식 중심의 시대에서는 개인적 성취가 중요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넘어서서 개인적 성취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삶의 문제, 그 개인의 문제, 개인의 꿈을 달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공유가 필요한 시대로 이제는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려 보자면, 아까 우리 정희훈 학생이 아마 학교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거예요. 학급당 학생 수 줄여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좀 더 내밀해지고 깊이 있는 교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재 학급당 학생 수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명 이하의 학급당 학생 수를 마련해 줘야 되고, 또 교사의 수업 시수도 지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과도하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가 주당 12시간, 중학교가 14시간, 초등학교가 16시간 정도의 수업 시수를 경감을 해주고, 행정에 대한 업무 부담을 덜어내고,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보육 문제도 사실은 이게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보육을 담당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어떤 결단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지, 논의는 사실 굉장히 오래돼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문제다. 새겨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의장님, 혹시 토론 선생님들 말씀 들으시면서 좀 실천의 문제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 총론적인 얘기는 올해 30년 전부터 돼왔거든요. 근데 왜 이게 현장 실천이 안 되는가? 저는 이제 그래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 개혁 왜 안 돼 왔는가 보면은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출발은 분노일지 모르지만 개혁의 완성은 부끄러움해야 되거든요. 나도 이 낡은 체에 속해 있었구나. 거기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졌었구나. 이 정도는 내려놔야지 변화 오겠다. 이 내려놔야 되는데, 개혁을 얘기하면서 다 상대방을 내려놓고 하고 자기는 안 내려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에 대한 얘기는 무지무지 많이 되는데 시스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전 국가교육위원회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걸 누가 감당하지? 그런 걱정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층이동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층이동 학교의 계층이동은 저는 7, 80년대 패러다임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그 국민이 학교를 통해 계층이동 할 수 있다고 그런 요구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애가 좀 그 위험에 가득 찬 미래에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학교에 얼마만 좀 안전판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뭔가 체제가 정말 변하려고 하게 되면 각자가 누리고 있는 뭐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내려놓는 조건 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좀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저 우리 전대원 선생님한테 한 가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어느 선생님한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사태를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사태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재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며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교사로서도 이제 답답함이 있다. 아마 선생님은 그 만나는 학생들에게 이 사태는 어떤 성격의 사태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시나요? 제가 좀 서두 질문 자체가 저는 어렵지 않아서 아니 근데 학생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고요. 네. 그 사실은 바이러스의 문제라든지 우리 생태의 문제들은 사실 고민이 많이 돼왔던 문제들이고 이미 영화나 많이 그런 데서도 얘기를 돼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우리 얘기할 때 사실은 오히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오히려 대처를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뒷받침해야 될 그 제반 조건들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할 때 그냥 끄덕거렸고 사실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더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더 당황을 했는데 또 일주일 만에 하라고 하니까 또 어찌 또 해냈어요. 그런데 참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죠. 뭐 예를 들면 뭐랄까 그 갑자기 뭐라고 하죠? 와이파이가 학교 21세기 시대에 학교에 와이파이가 안 깔려 있다니 뭐 이런 그다음에 상용 이메일로 해서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상용 메일에 못 들어간다니 뭐 이런 뭐 하여튼 오히려 학생들은 적응을 잘했고 저희하고 학생들은 그 교과 내용도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이런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 내용들도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잘해보자 하면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을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뭐 같은 맥락에 우리 김지진 대표님 지금 만나는 청소년들하고 이런 사태와 관련돼서 대화를 나누실 기회가 있을 때에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뭐 철학적인 접근이라고 할까요? 이걸 우리 문명의 이 삶의 좀 심각한 위기다. 뭐 그런 식의 설명 체계가 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오히려 설명하기보다는 저희가 만나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많은 설명을 해줍니다. 가령 네. 제가 살았던 그 제 교육기에 제가 느꼈던 환경 문제에 대한 체감도와 네. 지금 청소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는 체감도가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교육 안에서도 충분히 세계에 대한 설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히려 느낌을 많이 받고요. 네. 오히려 배우시는군요. 청소년들은. 많이 배웁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우리 어머님 혹시 아까 이제 우리 학부모 교사에 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또 좀 아이를 중학교 보내면서 다른 맥락의 고민들이 좀 생기지 않으시던가요? 글쎄요. 이번 아직 중학교를 들어가 보지도 못한 상태라 아이도 적응을 못하고 저희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학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고요. 우선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좋은 점은 저희가 이제까지는 학교와 학생들이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몰랐어요. 네. 교사와 학생 간의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네. 우리는 아이들이 와서 얘기하는 수준으로만 그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이런 개방적인
학습 공간이 마련됐고 제가 또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솔직히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수학 문제 못 가르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맡겨야 되고 또 선생님한테 매달리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같이 배워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해서 그런 개방성의 문제가 있고 또 그럼으로써 학교 안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의 어떤 의식, 사회적 책임 의식이라든지 또 언어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학생들과 사이하고는 좀 다르게 민주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았어요. 그리고 수업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입시 위주로 모든 커리큘럼이 짜여지다 보니 항상 앞서가는 아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됐어요. 그러면 뒤처져 있고 혹은 느리게 가고 싶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 대한 돌봄 방식이 이런 온라인 학습이 보충 과제가 아니라 진짜 정교 과정의 한 교육 방법의 새로운 방식으로 좀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학생 특성에 맞춘 그렇죠. 학습 전략. 천천히 갈 수 있고 좀 정지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 방식은 정해진 시간에 출석, 댓글을 달아야 하고 또 그 시간 내에 100%를 다 들어야지 출석 인정이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경우를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설명하시면 정지하고 이거 뭐지 하고 좀 생각한 여유를 하다 보니 3시까지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문제인데 온라인상이라는 거는 익명성이잖아요. 좀 되게 황당한 일이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갑자기 매크로가 작동했습니다. 매크로가 작동해서 갑자기 3시가 되니까 저는 늦게까지 막 하느라고 3시까지 그걸 붙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켜지면서 100%가 되고 완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매크로를 이용해서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 출석 인정하지 않겠다. 걸리는 경우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문제, 또 대리 출석 문제, 이런 거는 결국 도덕적 문제가 아니었을까.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일단 질문을 제가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학습 능력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것 의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교육감 선거권이 없고 교육 정책에 참여할 기회도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교육감님 발언해 주시죠. 세 번째인데 정서적 어려움이 많은 학생에 대한 학교 및 교장, 교감, 교사의 역할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케어, 돌봄이죠. 이거 우리 선생님이 잠깐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구상하시기 전에 제가 의견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포럼으로 간담회로 교육 현장이 바뀔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3주체라고 하면서도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소통이 부족하거나 소통을 거부합니다. 시도교육청도 다시 한번 교육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행정 마인드, 공무원 마인드가 아니라 교육의 최종 소비자인 학생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학생이 올린 글인 것 같은데요. 새겨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견입니다. 대학 입시부터의 변화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등에서 아무리 변해봤자 중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가 구속력이 너무 강하다, 이제 이런 좀 지적인 것 같고요. 개인의 헌신에 기대지 않고 시스템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이거 의장님한테 응원의 말씀을 좀 누가 주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에 대해서
우선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예. 그 미래가 요구하는 기본 학습 역량에는 우선 저는 요즘에 교사들이 그 교실 현장에 섰을 때 가장 깝깝한 것이 자기 삶에 아무 이유 없이 앉아있는 대부분이라는 게 진짜 깝깝한 일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넘어서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그 어떤 방향에서 자기 형성을 해서 자기 삶에 의욕을 갖게 해야지만 미래 사회는 그래야지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회거든요. 또 그래야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제는 국가교육과정이 단일한 지적 성취 수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범위로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단원에서는 과학에 대해서 좀 관심도 없고 진로가 아닌 애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런 아이는 이 정도 최소한을 도달해야 되고 관심이 굉장히 많고 뛰어난 애라면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이 범위로 제시하면은 그 아이들의 그런 편차가 우열이 아니라 다양성의 개념으로 접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범위화된 학업 성취 기준의 가장 밑에 수준 이걸 저는 기본 학습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까지 얘기된 기초 학습 능력이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또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도 물론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감님. 네. 시도 교육감이 하고 있는 일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일정하게 함께 책임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감 선거할 때마다 우리 고등학생들 정도의 친구들이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인데 왜 우리는 투표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나중에 18세로 일단 선거권이 낮춰진 건 다행한 일인데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저 16세 정도까지 낮추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설사 그걸 그렇게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중학교 이상의 수준에서 좀 초등학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육감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자기들이 토론을 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것들을 후보들에게 지원하고 그러니까 요구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그야말로 민주시민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선거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가능하면 모의 투표도 우리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열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매우 유익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이 그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요? 이번엔 아까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렸다면 이번엔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회가 발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부작용 중에 하나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ADHD, 분노 조절 장애, 자기 통제 능력 불능 이런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 사회는 선생님들에 대한 뭐 헌신, 노력을 요구를 많이 하지요. 사실은 아까 이제 김진영 의장님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스템 마련이 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지나 성원은 무엇으로 감당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냥 교사 개개인의 헌신과 노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예, 김계진 대표님 말씀하셨나요? 예. 초등 돌봄 선생님, 많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교사로서 또는 교감으로서 또는 교장으로서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거를 만약에 질문 딱 던진다면 과연 누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통제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뭐 교사들의 역할이 가이던스도 되고 또는 카운셀러도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국가는 얼마만큼 해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권한 없는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예요. 뭐 권한은 사실은 별로 부여되지는 않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은 교사가 져라, 교감이 져라, 교장이 져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 아까 이제 최교진 교육관님 말씀하신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갖고 나간다면 현재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시스템, 즉 교원의 양성 과정부터 교원을 연수해서 그 교원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단계까지 모든 시스템 이런 것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접근이 아니라 제도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 이제 발언하지 않으신 몇 분이 있으셔요. 마무리 발언 겸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우리 저 희훈 학생인가요? 예, 우리 희훈 학생께서 이왕구 군산서 오셨는데 좀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일단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게 위기라고 하면 위기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교육을 이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로 많은 분들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성장해가는 교육의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점점 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입시 위주에 이렇게 달려가는 고싶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지만 그 외에 좀 천천히 가고 자기의 꿈을 실천할 수 싶어 하는 많은 학생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해요. 또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뭐 입시에 매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지금 저희 국가에서 그러니까 고등교육까지 인정하는 체제를 보면 제가 살펴보니 검정고시도 고등교육을 마쳤다고 국가적으로 인정을 하고 방송 중학교도 있고 방송 고등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도 우리도 그 정도의 수업만 하고 배워도 학교에서는 충분히 너는 고등교육을 인정한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는 시험에 모든 것을 맞춰서 따라가 보니 그거 따라가기에 겁겁한 그러고 결국 포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대구에서 제가 수성구 가장 학구열이 높은 곳에 살고 있는데요. 그 가장 많은 진학을 하는 학교의 대학 입시율이 40%입니다. 하지만 저 외곽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의 진학률은 거의 100%입니다. 그럼 이걸 뭘 뜻하는 걸까요?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 교육계에서 이번 코로나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과잉이다, 과잉적 조치다라고 처음에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교육도 그냥 조금의 변화가 아니라 뭔가 확실하게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이번에.
그것처럼 교육 전반에 대한 우리가 이때까지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체계를 우리 전체가 사고를 좀 바꿔서 모든 아이들이 개별 아이들을 선생님들은 도와주고 끌어주고 또 그 꿈들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육의 본질을 찾자.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대현 선생님 하시겠습니까? 네. 예, 저기 교육개혁 담론이 너무 고담준론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육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개선해야 할 점들도 많습니다. 그 온라인 개혁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행정에서는 이런 게 내려옵니다. 그 학습 계획서, 평가 계획서 빨리 마무리해서 내라. 뭐 이런 말들이 내려옵니다.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들이 행정이란 이름으로, 보안이란 이름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미래를 나아가도록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개혁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의 역동성을 살리는 그런 정책. 네, 김규진 대표님. 네. 아까 최규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실은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저희 청소년 의회 학생들과 같이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캠프에 그 서울시 교육감 그 후보자들에게 각 캠프에게 청소년들이 직접 질의를 했고요. 또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바뀌어 갈수록 선생님들께 부여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막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거점으로 지역 사회와 시민 영역에도 학교와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고 또 활동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학교를 이렇게 열어주셔서 이 바뀐 미래 사회에 대해서 함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이번에 코로나 시기가 재평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제안 해주셨습니다. 학교와 학교 밖이 함께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 좋습니다. 자, 우리 정경원 선생님 발언은 안 하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네, 뭐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나온 아주 고견들을 공유하면서 사실은 제목에도 이제 나왔지만 미래 교육이 코로나로 미리 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교육 주체들이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기존과는 다르게 어떤 새로운 거버넌스 안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미래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온 교육계이기 때문에 이 위기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1분씩 드릴 수 있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1분입니다. 예. 미세먼지 없고 하늘이 맑은 때가 요새더라고요. 코로나19가 준 선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 선물입니다. 어쨌든 이 일을 겪고 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평가하고 할 때 정말 깊이 있는 성찰을 토대로 해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19가 거꾸로 학교가 지식 전수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이 진짜 중요한 역할이 있었구나. 이걸 모두에게 이렇게 깨닫게 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라고 많이 얘기는 했지만은 한국의 독자적인 어떤 그 데이터 기반 이런 거는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그런 거를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특히 이제 고등교육으로 가면은 시장 규모가 필요하거든요. 이 국내 규모가 안 됩니다. 그럼 적어도 이렇게 아시아권 여기와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해서 디지털 차원에서 이렇게 좀 교육적인 전개를 이제는 한 나라 차원이 아니라 좀 전개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 의철학자 조르지 강길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원 상태로 복귀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완화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가서도 안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 교육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왔는지를 한 번쯤 성찰해보고 새로운 교육의 질서를 만드는 고민들을 더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서사 어떻게 끝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2020년 이 봄이 우리에게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는, 그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서사의 주인공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서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자 선생님 좋은 말씀 참 감사하고요. 멀리서까지 오셨고 또 학교에서도 오셨고 우리 5분의 토론자 선생님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포럼 여기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나눈 의견은 2030 미래교육을 위한 값진 토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코로나로 미뤄온 미래교육과 학교 역할이라는 주제로 함께한 4개 단체 공동포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